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임연욱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팀 SA이신 현수님과 AWS에서 분산 디자인 패턴 구현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산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부분은 사실 이미 현업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레벨로 개발을 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익숙한 주제일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에게 좀 생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워서 한 단계씩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서비스를 이 건축물에 많이 비유해서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곤 하거든요. 저희는 모두 새 건물을 좋아하죠. 새 건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떠올려 본다면은 새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깨끗하고 그 시대의 트렌드에 잘 맞게 지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 건물을 좋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건물 내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 자체에 하자가 발견된다면 건축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서비스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보통 고객분들에게 서비스를 처음 구축하실 때 가장 최소 단위의 기능만 개발해서 배포하고 서비스를 릴리즈하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실제 유저분들의 목소리를 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가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델을 먼저 만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패턴은 모놀리식 패턴일 겁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의 거대한 서비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모놀리식 서비스는 패턴은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건데요. 이 모놀리식 서비스는 사실 굉장히 좋은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단시간에 최소한의 리소스만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물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듯이 서비스에도 계속적인 서비스의 기능 추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응형 시스템 설계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기능 변경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기능 변경을 할 때 최소한의 리소스만으로,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한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비스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서비스가 성장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100명만 접근하던 우리 서비스가 100만 명이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대한 행사 이벤트를 개최한다든지 하면은 과거에 모놀리식 서비스가 무조건 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규모 읽기와 쓰기 트래픽이 걸리게 될 거고요. 이건 우리 서비스의 지연 시간으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물론 모놀리식 서비스에서도 스펙을 업해서 스케일을 업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요. 혹은 똑같은 서비스를 여러 개 복제하는 스케일 아웃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들어가는 투입되는 리소스 대비 수익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대안을 찾게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분산 디자인 패턴 역시 이 대안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가상의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이커머스의 사례를 한번 가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니콘을 판매하는 가상의 이커머스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 업체의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면은 앞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사용자의 가상 지갑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커머스 회사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신용카드 결제나 무통장 입금이 지원되어야 하겠지만 저희 오늘은 사용자의 가상 지갑에 미리 충전해 놓은 돈으로만 유니콘을 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유니콘의 재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유니콘의 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유니콘 판매 서비스에서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충성 고객들을 위한 로열티 포인트 기능인데요. 저희 유니콘을 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에 한해서 포인트를 드리고 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키텍처 레벨에서 한 가지 고민이 되겠죠. 저희가 기존에 모놀리식하게 만들어놨던 유니콘 판매 리테일 시스템에 로열티 포인트 시스템을 적용할지, 혹은 로열티 포인트 시스템은 별도의 서비스로, 그러니까 분산 디자인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는 전략을 택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상황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열티 포인트 시스템을 오픈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경우에는 로열티 포인트 쪽을 별도의 서비스로 분리하는 분산 디자인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각 서비스를 유연하게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특징은 만약에 새로 도입했던 로열티 포인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유니콘을 판매하는 리테일 시스템에는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금 한 가지 기능을 추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업에서는 수많은 기능들을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 시스템의 복잡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잡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서비스로 분리해서 잘게 나눠서 관리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 서비스는 이미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우리 서비스를 분리할 수 있지? 어떤 기준으로 분리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 업계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줄여서 저희가 DDD라고 부르는 전략인데요. 이 DDD 전략을 따져보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여러 팀들이 모여서 언어를 통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A라는 서비스 기능을 A팀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B팀에서는 다르게 부르고 서로 다른 형식으로 언어를 쓰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비쿼터스 언어라는 형식으로 먼저 기능을 정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서비스의 경계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그럼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유니콘을 판매하는 리테일 쪽 컨텍스트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리테일 컨텍스트도 사실 뭐 계정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구매라든지 더 잘게 컨텍스트로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리테일 컨텍스트라는 거대한 컨텍스트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로열티 포인트 쪽 컨텍스트를 또 관리하실 수가 있겠죠. 이 로열티 포인트 쪽 컨텍스트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유니콘을 구매했을 때 그 포인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컨텍스트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종속성이 최대한 적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유니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유니콘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웹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유니콘을 고르는 일이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유니콘을 고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결정하시고 클릭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백엔드 쪽에서는 리테일 쪽 먼저 컨텍스트 로직을 수행하게 되고요. 구매가 완료되면은 저희 이제 로열티 포인트 쪽 컨텍스트 로직들이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를 연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벤트를 이용해서 두 가지 컨텍스트를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이벤트를 사용했을 때 최소한의 종속성만으로 두 가지 서비스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벤트는 더 자세하게 정의를 해보면은 어떠한 시스템의 상태가 완료되었다라는 이벤트 형식이고요. 뭐 예를 들면 구매 완료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구매 취소도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논리적인 부분을 실제 서비스 레벨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매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리테일 쪽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결제하는 부분, 그리고 유니콘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인벤토리 쪽 로직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메인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로열티 쪽
시스템을 처리하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능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비기능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를 얼마나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지, 혹은 서비스의 확장성은 가능한지, 혹은 사용성이나 성능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산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당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먼저 트래픽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유니콘을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트래픽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크아웃 로직을 또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이 이커머스 시스템에서는 구매를 결정하고 결제를 하고 실제로 유니콘에 대한 포인트를 보상 지급하는 부분을 체크아웃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체크아웃 프로세스 중에서 아이템이 제대로 예약되는지 그리고 포인트가 제대로 발급되는지가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체크아웃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한 단계씩 나눠보면은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유니콘의 재고를 예약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당연히 결제가 먼저 되고 나서 창고에서 유니콘을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고 예약을 먼저 한 이유는 이 방법이 더 리스크가 적다라고 판단해서인데요. 만약에 사용자의 지갑에서 결제를 먼저 한 다음에 재고를 가져온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상황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재고를 가져올 때 장애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는 내가 이미 결제도 했는데 내가 유니콘을 못 받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난 컴플레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재고를 먼저 예약하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유니콘을 결제하는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포인트 보상 시스템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로 프로세스를 구성하게 됐는데 장애는 어느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단계에서 장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서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장애가 과연 같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고 예약 단계에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 사용자가 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사이트에 접속해서 물건을 그냥 재구매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용자의 지갑 단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용자의 지갑 시스템이 원복되더라도 저희는 그 이전 단계인 재고 프로세스를 다시 원복해야 되는 별도의 프로세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없다고 마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유니콘을 구매한 결제 대금과 남은 유니콘의 재고가 일치하지 않은 저희 지금 완전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포인트 보상 단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도 앞에 두 단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보다는 굉장히 리스크가 적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재고를 예약하고 결제 프로세스까지 완료가 된다면은 유니콘은 배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집까지는 안전하게 전달이 되겠죠. 이 포인트 보상에 대한 부분은 로깅을 해놨다가 포인트 보상 시스템이 다시 원복이 되면은 그때 포인트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큰 이슈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단계별로 어떤 기능이 어떨 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계별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큰 이슈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워크플로우는 또 독립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럼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낼 텐데 좀 가능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구매를 결정하고 실제 결제 프로세스를 태우고 포인트를 발급하는 이 체크아웃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때 사용하면 좋은 분산 디자인 패턴은 무엇인지 한번 제 질문을 드릴 건데 손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A, 손상 방지 레이어, 안티 커럽션 레이어라고 생각한다. 나는 두 번째, 사과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벌크헤드 패턴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네. 정답은 사과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사가 오케스트레이션 분산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가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문제들 중에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가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오케스트레이션 엔진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을 통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워크플로우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단계의 로컬 트랜잭션과 보상을 만약에 이후 단계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이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사가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은 사가 패턴과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이 결합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가 패턴은 이 코레오그라피라는 패턴과 결합해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가 코레오그라피라고 부르는 패턴이 되겠죠. 이 코레오그라피 패턴 같은 경우는 각 구성 요소가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케스트레이션 패턴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패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버나 아니면 카카오 택시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목적지를 선정하고 기사님이 저희를 안전하게 워크플로우 형식으로 데려다 주시죠. 반면에 이 코레오그라피 형식은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이 나오면 서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제가 직접 우회전을 해야 되고 왼쪽으로 가야 되면 직접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코레오그라피 패턴, 오케스트레이션 패턴 모두 각각의 서비스를 다 일관성 있게 정합성을 맞출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패턴을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오케스트레이션 패턴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현 난이도가 굉장히 내려갑니다. 대신 이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코레오그라피가 훨씬 더 저렴한 패턴이 되겠죠. 마치 우버나 카카오 택시를 타면은 저희가 또 추가적인 비용을 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배포나 변경 관리, 모니터링 관점에서도 이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사가 패턴으로 돌아와가지고 저희가 방금 봤던 그 체크아웃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가 패턴의 특징은 여러 개의 서비스들의 정합성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건데요. 한 가지 서비스 레벨에서 액션을 수행하고 그 액션이 성공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스텝에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은 그 이전 스텝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상해 줄 수 있는 패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세스에서 봐도 만약에 사용자 지갑 단계에서 장애가 발생한다면은 다시 유니콘을 재고를 창고로 재입고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인트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처리하지 않고 이건 이제 도메인 이벤트를 날려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메인 이벤트를 발생하는 것까지가 앞단계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서비스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구매 트랜잭션이 발생한다고 했고 리테일 도메인 쪽에서 이 사과 패턴을 통해서 이 구매와 인벤토리에 대한 정합성 그리고 일관성을 보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은 로열티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 도메인 이벤트를 발행하게 되죠. 그러면 이 과정을 저희 AWS 서비스 레벨에서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는 웹페이지에서 구매 요청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필요한 HTML 파일이나 이런 걸 받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구매 결정을 하게 되면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API가 전달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서비스 중에 사가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AWS 스텝 펑션이라는 로직이 돌아가게 될 거고요. 이때 첫 번째로 동작하는 부분은 아이템 예약에 대한 람다 펑션이 수행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용자 결제에 대한 잔액 인출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은 도메인 이벤트를 발행해서 로열티 도메인 쪽으로 이벤트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분산 시스템에서 성공 프로세스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실패 프로세스일 것 같아요. 각 단계별로 보상하는 프로세스가 별도로 존재를 하고요. 아이템 레벨에서는 아이템을 재입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잔액, 그 사용자의 지갑 레벨에서는 지갑에서 인출했던 돈을 다시 상환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 스텝 펑션 같은 경우는 이런 로직의 분기를 다 직접 관리하면서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열티 도메인 쪽에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지금 앞단에 원복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 정보라든지 트랜잭션 정보는 다이나모 DB에 저장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스텝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스텝 펑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스테이지 랭귀지라고 하는 그 워크플로우를 정의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문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를 직접 정의하시고 만약에 첫 번째 스텝에서 재고를 예약하신 다음에 상태를 확인하시고 재고가 만약에 없다면은 체크아웃 상태를 실패로 바꾸시게 되고요. 성공하게 된다면은 체크아웃 프로세스를 다음 단계로 넘겨서 결제 프로세스를 태우게 됩니다. 결제가 성공하게 된다면 이제 당연히 로열티 도메인 쪽에 이벤트를 날리겠지만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스텝 1번에 원복을 하셔야겠죠. 이 과정을 직접 구현하시는 것보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구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원하는 지갑에 돈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고는 충분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유니콘을 이렇게 구매를 클릭하게 됐을 때 당연히 체크아웃 프로세스에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하단에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데모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스텝 펑션 내부 로직일 것 같은데요. 재고 예약에는 성공을 했지만 2단계 결제 프로세스에 실패해서 결국 1단계 프로세스를 원복하는 시나리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는 스텝 펑션 내부에서 비주얼하게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 성공 시나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잔액도 충분하고 재고도 충분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구매를 신청했을 때 체크아웃 프로세스에서 성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텝 펑션 내부를 보게 되면은 재고를 예약하고요. 재고가 충분했기 때문에 스텝 2번으로 넘어가고 결제 프로세스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스텝 3번 로열티 도메인 쪽으로 이벤트를 전달하고 체크아웃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로열티 도메인부터는 저희 팀 SA이신 현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 새로운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웅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조현수입니다. 제가 원래는 목소리가 되게 꾀꼬리같이 이렇게 청아하고 또랑또랑한데요.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그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중간중간 제가 좀 물을 자주 마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이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앞에서 연웅님께서 유니콘 스토어 서비스를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적용하여서 리테일 도메인과 로열티 도메인으로 분리를 하였고 리테일 도메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로열티 도메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먼저 로열티 도메인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알아보고 그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로열티 도메인과 리테일 도메인을 통합한 전체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 도메인 드리븐 적용을 하여서 리테일과 로열티 도메인으로 크게 분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리테일 도메인에 사가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을 적용하여서 이 분산 트랜잭션과 보상 트랜잭션에 대한 트랜잭션 일관성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때 AWS 스텝 펑션스를 이용하여서 구매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구매를 성공하게 되면은 리테일 도메인에서 구매 완료와 같은 도메인 이벤트를 발행하여 로열티 도메인에서 그 다음 액션을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자세히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이 로열티 도메인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로열티 도메인은 다른 도메인으로부터 발생되는 특정 이벤트를 캡처하여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리테일 도메인으로부터 발행되는 구매 완료나 취소와 같은 구매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사용자가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입 이벤트라든지 리뷰를 등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뷰 등록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비즈니스 규칙에 부합하는지와 같은 유효성 체크가 필요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구매한 상품이 $100 이상이 넘는지 혹은 가입한 고객이 첫 가입 고객인지
혹은 등록한 리뷰가 정상적인 리뷰와 같은지와 같은 유효성 체크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규칙은 마케팅 요구사항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고 또 추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발생된 이벤트가 비즈니스 규칙에 부합하게 된다면 로열티 도메인은 이 이벤트를 활용하여서 혜택과 보상과 같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예로 캐시백을 지급한다던가 또는 포인트 지급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포인트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다룰 예정이고요. 이 포인트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 패턴과 솔루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 제가 4일 동안 물건을 구매하면서 이 포인트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받은 포인트를 전체 합산을 해보면은 총 잔액이 450포인트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만료되는 기간이 딱히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잡해 보이진 않는데요. 하지만 포인트에 만료 기간이 생기게 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료 기간이 3일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넷째 날이 될 때에는 첫째 날에 받은 포인트가 만료되어서 총 잔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잔액은 350포인트로 둘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의 포인트의 총 합이 되게 됩니다. 자, 앞서서 이제 포인트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또 도전 과제가 몇 가지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포인트를 더하거나 빼가면서 잔액을 단일 레코드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별로 만료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처리량을 위한 레이턴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총 잔액을 구하기 위해서 지급된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집계를 하게 되면 과도한 요청이 발생 시 시스템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별 사용자의 만료된 포인트를 정리하는 데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로 전 세계 사용자가 이용하는 포인트 시스템이라고 가정한다면 만료 처리를 기간 안에 처리를 완료할 수도 없게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인트 만료 규칙은 기존 3일에서 한 달 또는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유연하게 이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요. 생각되는 답에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앞에 설명드린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는 로열티 도메인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분산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A. 이벤트 소싱. 네, 네. B. CQRS. 네. 그리고 C. 스트랭글 피그 패턴. 네, 네. 네, 대부분 정답을 잘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이제 이벤트 소싱과 CQRS 이 두 가지이고요. 이 두 가지 디자인 패턴을 조합하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분산 디자인 패턴인 이 이벤트 소싱과 CQR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어떻게 로열티 시스템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때 이벤트 소싱과 CQRS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각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소싱은 비즈니스 도메인의 상태 변경을 저장하는 패턴인데요. 이벤트를 순차 저장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 단에 어펜드하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벤트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불변, 즉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좌측 하단에 보이는 포인트 서비스에 연결된 이 포인트 잔액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캔이라는 어카운트 아이디에 밸런스를 더하거나 빼가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last updated at이라는 컬럼을 최종 날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소싱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레코드에 포인트 잔액을
저장하고 업데이트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벤트 소싱 방식대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우측에 보시는 포인트 트랜잭션 테이블과 같은 모습이 되게 되는데요. 이 포인트 서비스에서 이슈와 리딤션이라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서 트랜잭션을 개별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두 번의 포인트 발행과 한 번의 포인트 사용이 있었고 11월 27일과 28일에 누적된 포인트 잔액이 300포인트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50포인트를 사용하여서 현재 총 잔액이 250포인트라는 걸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벤트 소싱은 잔액을 재구성하여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감사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명령과 쿼리의 책임을 분리하는 이 CQR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CQRS를 통하면 이 쓰기와 읽기를 분리할 수가 있고 또 각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방식에 따른 요구사항에 따라서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퍼포먼스 향상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패턴은 그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없다라는 가정의 기초에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덱스 스캔이라든가 데이터 집계, 스칼라 함수와 같은 사용으로 인해서 규모에 따른 성능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CQRS를 통하면 다양한 모델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통해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CQRS는 이벤트 소싱 패턴과 매우 가깝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림을 보고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명령과 쿼리 핸들러를 지금 보시면 분리를 하고 있고 각 핸들러는 다른 데이터 스토어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령 같은 경우에는 명령 핸들러가 사용자의 명령을 받고 이벤트 스토어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벤트 스토어에서 발행된 이벤트를 읽기 프로젝션 엔진이 받아서 머터럴라이즈드 뷰로 다른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쿼리 같은 경우에는 쿼리 핸들러가 사용자의 쿼리 요청을 받으면 머터럴라이즈드 뷰로 저장된 데이터 스토어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포인트 시스템에 CQRS를 적용해 보면은 보시는 그림과 같은데요. 포인트 명령 핸들러는 포인트 트랜잭션 테이블에 개별 트랜잭션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일자별 잔액 프로젝션 엔진은 발행된 포인트 트랜잭션 변경 이벤트를 받아서 일자별 잔액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 쿼리 핸들러는 잔액 조회 요청을 받아서 일자별로 업데이트된 잔액 테이블을 통해 잔액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좀 이제 더하기와 빼기 같은 수학 연산이 좀 필요한데 좀 집중해서 이 부분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포인트 지급 트랜잭션은 그 이벤트 스토어인 포인트 트랜잭션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포인트 지급 트랜잭션에 대한 이벤트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일자별 잔액 프로젝션 엔진에서는 이 포인트 트랜잭션 이벤트를 캡처를 하게 되고 데이터 프로세싱 처리를 하여서 일자별 잔액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자별 잔액 테이블에 현재 11월 27일자에 밸런스 100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일한 날짜에 40포인트가 추가 발급되게 된다면 포인트 트랜잭션이 추가로 하나 쌓이게 되고 이벤트가 동일하게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션 엔진이 일자별 잔액 테이블에 있던 기존에 있었던 11월 27일자의 총 잔액을 기존 100에서 40을 더해서 140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음 날에 200포인트의 트랜잭션이 생길 경우입니다. 이때는 동일하게 포인트 트랜잭션 테이블에 200 어마운트의 로우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일자별 잔액 프로젝션 엔진은 일자별 잔액 테이블에 11월 28일자라는 새로운 로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50포인트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될까요? 그 프로젝션 엔진은 이 포인트 사용 트랜잭션에 대한 이벤트를 동일하게 받게 되고요. 가장 오래된 밸런스 11월 27일자의 밸런스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 140에서 50포인트를 감소시켜서 90포인트로 업데이트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총 잔액은 11월 27일과 28일에 포인트를 더해서 총 290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100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존과 동일하게 가장 오래된 11월 27일에 밸런스를 감소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오래된 11월 28일에 밸런스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CQRS 패턴을 통해 사용자가 총 잔액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 좌측 하단의 포인트 트랜잭션 테이블에 모든 트랜잭션을 일일이 계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과 같이 일자별 잔액을 조회하여 계산된 총 잔액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좌측 테이블은 어펜드 온리 방식으로 높은 스루풋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지게 되고요. 우측 테이블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더 나은 퍼포먼스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AWS에서 로열티 도메인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어떤 솔루션들이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좌측에는 사용자가 구매할 때 이용하게 되는 리테일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 리테일 도메인에서는 구매 트랜잭션을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구매 완료와 같은 이벤트를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의 리테일 이벤트 버스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캠페인 프로세싱은 이 이벤트를 전달받아서 캠페인 비즈니스 규칙에 부합하는지와 같은 유효성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구매 트랜잭션이 캠페인 비즈니스 룰에 일치하게 된다면 캠페인 프로세싱 람다는 포인트 커맨드 핸들러를 트리거시키게 되고요. 이 핸들러는 개별 트랜잭션을 이벤트 스토어에 저장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다이나모DB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이나모DB를 사용할 때의 이점은 포인트 트랜잭션에 대한 이벤트를 손쉽게 DDB 스트림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트림을 수신하고 있는 일자별 잔액 프로젝션 엔진은 일자별 처리를 하고 또 다이나모DB에 일자별 잔액을 저장하거나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포인트 조회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와 포인트 쿼리 핸들러 람다를 이용하여 일자별 잔액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솔루션 아키텍처를 적용한 데모 캡처 영상을 보시게 되면 포인트 센터라는 메뉴를 통해서 일자별 포인트 현황과 또 총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앞에서 설명드린 리테일 도메인과 로열티 도메인을 좀 한판에 놓고 솔루션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테일 도메인에서는 웹사이트의 HTML,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정적 컨텐츠를 S3에 호스팅을 하게 되고요. 엣지 로케이션에 위치한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 캐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람다와 다이나모DB를 이용해 지갑과 상품, 구매와 같은 트랜잭션에 대한 CRUD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스텝 펑션스를 통해 사가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을 적용하여 분산 트랜잭션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매 트랜잭션에 대한 완료가 된 이후에는 스텝 펑션스에서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로 이벤트를 발행을 하게 되고요. 발행된 이벤트를 로열티 도메인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고 이때 로열티 도메인은 이벤트 소싱과 CQRS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AWS 람다, 다이나모DB, API 게이트웨이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솔루션 아키텍처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연웅님과 제가 전달드린 내용을 간추려서 좀 요약만 짚어보자면 우선 비즈니스 전략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도메인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비즈니스 도메인을 리테일과 로열티 도메인 이 두 가지로 분리를 하였고요. 각 비즈니스 도메인의 과제에 맞는 과제를 해결하는 적합한 디자인 패턴을 선택한다는 걸 예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산 디자인 패턴으로 사가 오케스트레이션, 이벤트 소싱, CQRS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가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워크플로우를 분산 트랜잭션 그리고 보상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소싱은 상태를 재구성할 수 있고 감사 기능이 있다라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QRS는 쓰기와 읽기 처리를 분리하여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읽기 처리를 위해서 다른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좀 더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보여드린 리소스를 보시면 좋을 텐데요. 좌측은 저희가 소개드린 패턴 외에도 다양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패턴을 소개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측은 오늘 소개시켜드린 유니콘 스토어 서비스에 대한 상세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 GitHub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